안녕하세요. 자, 이제 지난 시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사회보장 급여법,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 아주 중요한 사회복지 사업법을 한 시간에 다루게 되는데요. 사회보장 급여법은 우리가 지역사회복지론 공부할 때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행 관련 내용, 그게 이제 우리 공부했던 내용이 바로 이 법률을 공부한 겁니다. 근데 그거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 시행과 관련된 내용 말고 법제론에서 그 외의 조문들을 시험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법은 2014년에 제정돼서 2015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출제 빈도에서 17회, 2019년 17회 시험부터 문제를 내기 시작해가지고 뭐 한 문제, 두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네 문제, 두 문제까지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보통은 이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많게는 네 문제도 나왔지만, 그러면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정의를 보면 사회보장급여란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제공하는 현물, 그 다음에 현금, 현물, 서비스, 그리고 이용권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네요. 우리가 현금과 현물, 이 현물급여는 본래 물품과 서비스, 재화와 서비스가 현물급여죠. 그래서 본래 서비스는 이제 현물급여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현금, 현물, 서비스, 그 다음에 이용권이니까 바우처를 얘기하는 거죠. 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수급권자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수급자는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그죠? 지원 대상자는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보장기관이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자, 그 다음에 기본원칙.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그죠? 있으며 보장기관은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자, 보장기관은 지원에 필요한 국민이 급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항에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가 공정, 투명,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자, 사회보장 관련 민간법인 단체 시설이 제공하는 복지 혜택 또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보장기관이. 자, 근데 이제 그 6항이 나왔죠. 제가 여기 20회 때, 22회 때 아예 조문에다 달아놓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거기 조에다가만 달아놓으면 조문이 이렇게 여러 개인데 이 중에 무슨 조문이 나온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좀 더 이게 선택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집중할 수 있게끔 거기 조문 자체에다가 달아놨는데 그게 나온 겁니다. 6항에.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회 때 한 번 나왔고 22회 때 또 지문에 나왔다는 거고. 자, 5조에 보니까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이네요. 지원 대상자와 그 친족,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도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사, 지원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등은 지원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거기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다만 해가지고. 또 OX 문장 보니까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는 지원 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하면 맞죠. 22회 때 그게 나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2항 보니까 보장기관의 업무 담당자는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항상 직권주의는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조 수급자격의 조사.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지원 대상자와 그 부양 의무자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자격 확인을 위하여 당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다. 자, 이때 이제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인적 사항 및 가족 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소득, 재산, 근로 능력, 취업 상태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 급여, 수급 이력에 관한 사항이 들어갑니다. 자, 위기 가구 발굴,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 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당 각 호의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위기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되어 있네요. 누가? 보장기관의 장이. 자, 그다음에 10조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어떤 자료?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및 제공 규모, 수급자가 되기 위한 요건과 절차, 그 밖에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입니다. 이것도 지금 22회 때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12조. 우리 나온 조문을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알았죠? 나온 조문들을. 거기 12조에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인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장기관이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당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자료나 정보인가요? 그때 이제 거기 단전, 단수, 단가스 가구 정보, 그리고 이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판단한 학생의 가구 정보,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의 정보가 들어가 있네요. 근데 우리 시험에 이제 7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의 정보. 그렇게 틀리게끔 나왔네요. 더 있지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12조의 1호 와보면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 대상자에 대한 발굴 조사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OX문장, 보장기관의 장은 긴급복지지원법상에 따른 발굴조사를 실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 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게 아니라 분기마다입니다. 그죠?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하는 지원 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근데 누구든지잖아요. 근데 본래 이제 우리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쪽으로 가보면 누구든지는 신고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 의무자는 따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자는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긴급복지지원법도 그렇지만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누구든지인데 보장기관에 알릴 수 있다가 아니라 알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이제 2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기에 처한 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알려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지원 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또 노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사회복지시설 장과 그 종사자도 들어가 있고 한데 그게 이제 그게 나왔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그 다음 이제 17조에 보니까 이의 신청,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권리구제에서 우리가 한번 이것도 조문 봤었는데,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 대하여 보장기관이 효과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 발생 현황, 피해 사례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수급 실태조사네요. 그러니까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몇 년마다? 3년마다 실시하네요. 그죠? 그 다음은 24조의 2로 와가지고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입니다. 거기서 나온 조문이 631조 그 2항이 나왔네요. 2항에다가 제가 표기를 해놨는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 종사자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회서비스 정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9조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옛날에는 개정 전에는 사회보장정보원이었거든요. 그냥. 근데 이제 여기다 한국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예 29조가 아예 한 문제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냥 아예 한 문제로. 그래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운영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 사회보장 정보원을 설립한다. 사회보장 정보원은 한국 사회보장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음 각호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사항으로 내려와 보면 정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 사회보장 정보원 설립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죠? 정부가 설립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거기 이제 OX 문장 보면 정부가 지원할 수 없으며 이렇게 해놨죠. 그 다음에 그 5항에 보면 한국 사회보장 정보원에 관한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 다음에 8항에 보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 사회보장 사무 전담기구 조문이 있잖아요. 옛날에 이게 복지사무 전담기구였는데 그 다음에 통합사례 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특별자치시 시군구에 통합사례 관리사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43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조문은 우리가 다 공부하고 갔고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이념 보세요. 기본이념 보면 누구든지 자신의 회사에 서비스 신청 밑줄. 그 다음에 2항에 공공성 확보 밑줄. 3항에 인권 보장 밑줄. 그 다음에 4항에 선택권 보장 밑줄.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상 기본이념 4가지. 누구든지 서비스 신청. 그 다음 공공성 확보. 그 다음 인권 보장. 그 다음 선택권 보장 이렇게 외우세요. 외우세요. 자, 시험에 지금 여러 번 나왔죠. 자, 정의 보면 사회복지 사업이란 다음 각목의 법률에 따라 그 가로에 있는 내용은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실제 조문에는 그거는 없어요. 그렇죠? 다음 각목에 따른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 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에 관한 운영, 정신질환자 한센, 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 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사업은 뭐예요? 사회복지 사업은 다음 각목에 따른 법률에 따른 다음 각목의 법률에 따른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하는 사업을 사회복지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각목에 있는 법률이 뭐냐? 가나다라 마바사 이걸 목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부터 해가지고 쭉 643쪽에 허까지 되어 있고 허에 보니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라고 해서 시행령으로 또 빼놨어요. 그래서 시행령에 보니까 오이코스업에 들어가 있는 거 1, 2, 3, 4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걸 이제 열거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예시주의가 아니라 이제 열거주의인데 그 열거되어 있는 것들만을 얘기해요. 알았죠? 그것들은 그것들에 따른 띵띵띵띵띵띵 하는 사업들은 다 사회복지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가로에다 넣어놨죠, 거기. 그죠? 이번에 또 여기서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참고로 제가 법률의 위계구조 그 첫 강의에서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림에 보면 제가 공공부조는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사회보험은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5대 공공부조법은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사회보험법은 이 안에 없어요. 그 다음에 법 제명에 법 이름에 처벌이 들어가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이 들어간 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청소년복지지원법.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정의 중에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그죠?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범위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아니죠. 사회서비스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가 여기 사회복지 서비스보다 더 넓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각목의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에 이 법에 부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넘길게요. 그 다음 이제 4조가 복지와 인권 증진 책임 있잖아요. 요게 정책론에도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제가 얘들은 나왔던 조문을 거기다 다 뒤에다 표기를 해놨습니다. 10개 조문 중에서 거기 5항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6항, 그 다음에 그러니까 5항하고 6항 정책론에서 그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게 그 법제론에서는 그 굵게 표시한 것들이 나왔어요. 이렇게 1항, 6항, 7항, 9항, 10항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8항 보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거주자의 희망을 반영해가지고 지역사회 보호체계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시험에서는 시설 거주자의 희망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뭐 서비스 공급자의 뭐 의견을 반영하여 뭐 이런 식으로 또 틀리끔 냈습니다. 이것도 실제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풀어보시면서 논점 보시고 그 다음에 인권 존중 최대봉사의 원칙이 나와 있고 그건 나오지는 않았죠 시험에. 그 다음에 5조의 1을 봐보세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원칙 이거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에요 이건. 근데 그거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은 현물로 제공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 조문이 17, 19, 21, 22 이게 여러 번 나왔다는 거예요. 현물을 제공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왜 그렇죠? 사회복지 서비스는 서비스니까. 우리 정책론에서 공부했죠? 현물급여. 현물급여는 뭐였죠? 둘로 이루어져 있어요. 현물급여. 둘로 뭐? 재화와 그 다음에 서비스. 그죠? 이 재화가 뭐예요? 물품. 그죠? 물품과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는 현물이에요.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사회복지 서비스는 현물로 제공하는 게 원칙이겠죠. 당연히. 그죠?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여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서비스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우처와 관련된 내용이 지금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2항에. 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 관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 법인, 시설, 단체의 서비스 환경,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서 평가기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6조 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지시설 설치 방해해서는 안 된다. 님비 현상을 금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20회 때 나왔고 17회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건 17회 때 나왔고 그 1항은 20회 때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제 6조의 2에 그 1항 보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3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1항에 따른 정보 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한다. 사회복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도 사회복지 업무에 전산화 시책에 협력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넘겨서 자, 그 다음에 거기 9조에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해야 한다. 자원봉사 활동에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 보급도 하고
재해에 대비한 시책을 개발해야 하고, 그죠? 요거 지금 구조가 거기 1호가 나왔으니까 같이 그 조문 자체를 그냥 1항을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11조 보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한다고 했죠. 그 다음 이제 사회복지사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영역별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의료, 그 다음에 학교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한다. 그 다음에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의료, 그 다음에 학교 사회복지사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합니다.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도 안 됩니다. 21, 22회 때 2번 나왔고 21회 때 처음 나왔는데 22회 때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 나온 조문은 그 다음에 이어서 연달아서 나오기도 해요. 그것도 자주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나온 그 신규 새롭게 나온 조문 있잖아요. 걔들은 또 특별히 또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셨죠? 자, 결격사유는 우리가 다 공부하고 왔고, 그 다음에 11조의 3 보니까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 보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내에서 정지시킬 수 있는 겁니다. 1년의 범위에서. 근데 거기 OX 문장 보면 1년을 초과하여 정지시킬 수 있다. 거기 2항 바로 위에 있는 거 보니까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1호부터 3호까지는 그 자격을 무조건 취소하여야 한다. 무조건 취소해야 하는 경우를 외워야겠네요. 거짓이나 그와 같이 부정한 방법은 당연히 취소하여야 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12조의 2 아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도, 그 다음에 마지막 자격증을 대여, 양도, 위조, 변조한 경우까지 그건 무조건 취소하여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OX 문장 두 번째 보니까 거짓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취소하여야 한다. 그럼 뭐 너무 쉽게 나왔죠? 넘겨서 나머지 조문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다음에 넘겨서 13조 채용 교육입니다. 이것도 우리 보고 왔죠? 사회복지법인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의무채용과 이제 의무채용 AL시설이 거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아래 보면 2항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간 8시간 이상 이제 보수교육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보수교육을 받는다는 이유로 이제 불이익한 처분을 하면 안 된다고 했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 사회복지사의 날 있죠? 사회복지의 날. 사회복지의 날은 9월 7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출하는 날. 9월 7일. 알았죠? 9월 7일. 세상을 구출하는 날. 이렇게 외우면 돼요. 제가 날짜는 뒤에 여기 이번 시간에 한꺼번에 다 다룰 거예요. 여기 지금 뒤에 다 정리해놨어요. 표로. 이따 보게요.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이거 9월 7일은 99년 9월 7일 날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이 돼요. 생활보호법이 이제 폐지되고, 그래서 이제 그 생활보호법 대신에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이 되는 것이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200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의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정한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거기 옛날에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시행 내용이 여기 있었는데 다 삭제가 됐어요. 사실 그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앞에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제1장에서 한 문제가 나와요. 알았죠? 이제 제2장 법인에서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출제가 돼요.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하고, 물론 이제 안 나온 적도 있긴 하지만 거의 나옵니다. 알았죠?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돼요, 여기는. 자, 먼저 16조 법인의 설립 허가. 기출표기에 엄청 많이 되어 있죠.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자는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죠? 그리고 허가를 받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허가를 받은 자는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자, 그다음에 17조. 법인의 정관에 포함될 사항이죠. 거기 제가 색깔 표시와 굵게 표시한 것들이 시험에 나온 것들이다. 이건 또 한 문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3순위로 보지 말고 한 2순위 정도로 보고 제가 핵심 이론 노트에다가도 정리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눈여겨서 좀 보세요. 알았죠? 그래서 거기 뭐 목적 명칭, 특히 이제 시험에 나왔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 그에 관한 사항,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자, 법인 정관은 변경하려고 할 때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임원 보시면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제외한이 아니라 그 포함한 동그라미.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이사 7명 이상, 그리고 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 중에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3분의 1 이상을 거기 이제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이 선임하는 사람들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갖고. 그래서 이제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우리 공부할 때 시도에 있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 그다음에 이제 시군구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사이의 구성에 있어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연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가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것도 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근데 여기다 직장, 동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고 틀리게 해놨는데, 그 밑에 보면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 각각 연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울 때 이사잖아요. 이사. 그래서 3이 빠졌다. 그죠? 2, 4, 3. 그 다음에 감사잖아요. 감히 감사한테 2년. 이렇게 외우시고. 외국인 이사도 이사니까 임기는 3년이겠죠. 근데 이사연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법인은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넘겨서 자, 임원의 결격 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보니까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임원은 될 수 없네요. 우리가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사회복지사는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결격사유에서 이게 있다가 빠졌잖아요. 그죠? 근데 법인의 임원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20조를 보니까 임원의 보충.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혼이 생겼을 때 2개월 이내에 보충해야 한다. 이것도 지금 3번이나 나온 조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조 봐보세요. 임원의 겸직. 이사는 시설회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는 시설장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시설장은 이사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직원은 이사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죠? 자, 감사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감사는 시설장이나 직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장도 감사는 할 수 없죠. 직원도 감사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거기 표 아래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직원은 그 법인의 이사를 겸할 수 없다. 시설장은 겸할 수 있죠. 그죠? 직원이 할 수 없는 거지. 자, 임원의 해임명령. 시도지사는 법인의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 그런데 그 1항에 따른 해임명령은 시도지사가 해당 법인의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나머지 안 나왔고 그 아래 이제 임시이사의 선임입니다. 법인이 다음 각 권한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에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해관계 내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네요. 근데 이제 그게 나온 게 아니라 넘겨보면 그 사망이 나왔네요. 시도지사는 임시이사가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의 소집을 기피할 경우에 이사의 소집을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23조 보면은 법인은 사회복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이번에 나온 조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그 1항이 처음 나오긴 했지만 이건 충분히 재산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었던 조문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이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인데 기본 재산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사용하려고 할 때 1번과 같이 2번과 같은 이렇게 사용하려고 할 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법인 설립이 시도지사의 허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재산을 사용하는 것도 시도지사의 허가, 즉 법인 설립에 준하는 정도예요. 이렇게 되면 알았죠? 그건 이제 우리가 26조에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드릴게요. 26조에서. 그 다음에 이제 24조 보니까 재산 취득 보고 법인이 매수, 기부 체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25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안건이나 표결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는 게 그 OX 문장 20회 때 한 줄로 나온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26조로 와보세요. 이 조문도 중요한데 시도지사는 시정명령,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죠. 근데 다만 1호하고 7호는 설립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법인의 설립 취소와 관련해서 외워야 할 것은 거기서 1번부터 11번까지 이렇게 지금 규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1호하고 7호만 확실히 잡고 있으면 돼요. 1호, 7호는 무조건 취소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취소할 수 있다.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은 당연히 그건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고 근데 또 하나 거기 7번 보니까 법인 설립 후 기본 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법인 설립은 시도지사의 허가였거든요. 근데 기본 재산을 출연하지 않으면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단 말이에요. 허가에 준하는. 그래서 아까 기본 재산이 사용할 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해되죠? 이렇게 외워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빼놓고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거기에 OX 문장 7호 밑에 보니까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는 시도지사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가 아니라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7조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설립자한테 귀속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여러 번 나왔죠. 그게 1항이 지금 27조의 1항이 지금 4번 나온 거예요. 수익사업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 자, 중요합니다. 거기 목적사업에죠. 목적사업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 목적사업 외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틀리죠.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죠. 목적사업 외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가 아니라. 근데 어떻든 수익사업을 할 수 있죠.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다.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자, 합병은 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다른 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인 설립도 그 시도지사에게 허가, 그죠? 시도지사의 허가. 근데 합병도
설립에 준하네요. 시도지사에 허가하네요. 근데 주딘 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도에 소재하고 있으면 일개 시도지사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니까 이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가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다른 법률의 준용 한번 보시고 33조는 이거 지역사회복지론에서 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1항이 중요하고 다 지역복지에서 다 공부했던 것들입니다. 이거는. 그죠? 이제 시설이에요. 그래서 지금 법인을 공부했잖아요. 법인에서 한두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시설에서 또 한 문제가 무조건 나와요. 시설에서 34조에 사회복지시설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신고가 해야 한다면 틀리죠. 그랬죠? 그게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자가 시설 설치 운영할 때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데 거기 OX 문장에 또 보건복지부에 신고 틀립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디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5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자, 사회복지법인에게만 위탁 운영하여야 한다. 틀립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영리법인이라고 하면 또 틀립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항에 보니까 위탁 운영의 기준기간,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보건복지부령은 시행규칙인데 시행규칙 5위 코스업에 보니까 2항에 보니까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옛날에 5년 이내였거든요. 근데 5년으로 한다. 5년이라고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5년 이내라고 하면 위탁을 줄 때 막 3년, 보통 이제 3년을 주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재위탁 심사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계속해서 5년으로 못 박아달라 요구를 했었던 것이고 이걸 이제 5년으로 바꿔지게 됐죠. 그 34조의 2 시설의 통합 설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자, 2조 1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 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시설 운영자는 뒤로 넘겨보세요.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데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라고 했으니까 그걸로 하거나 또는 하거나 하니까 한국사회복지공제위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죠? 둘 중에 하나만 가입하면 되는 거죠. 하거나 또 이걸 하거나. 그죠? 이걸 하거나 또 이거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둘 다 가입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화재와 안전사고입니다. 지진은 들어가 있지 않죠. 그죠? 우리 시험에 이제 지진을 집어넣어 틀리게끔 나온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사회복지시설은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의 면책사업 대상자가 아닙니다. 사업자가 아닙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보조하여야 한다! 그럼 틀리죠. 보조할 수 없다! 그럼 또 틀리고. 자, 다음에 시설장은 시설에 대해 정기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죠? 시설장이 하는 것이죠. 법인의 대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시설장은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1항하고 2항이 그렇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관의 설치. 사회복지관은 지역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게 이번에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이게 나왔죠. 빈칸 넣기 해가지고. 우선사업 대상자 이거 다 지역사회복지론에서 공부했고. 자, 그 다음에 35조 시설장. 시설장은 상근하여야 한다. 그 조문이 되게 잘 나와요. 아마도 시설장들 보고 상근해라 제발.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상근하여야 한다. 알았죠? 자, 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하는 자는 시설에서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운영위원회. 많이 나왔죠 이것도. 그죠? 근데 이제 그 시설장은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입니다. 심의위원회. 그래서 심의 의결이 아니라 의결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고 심의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것도 시험에 나왔고요.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좀 봐야 하고 OX 문장 보니까 의결권을 갖는다. 틀렸죠? 또 의결하기 위하여 또 틀렸죠? 의결을 자꾸 집어넣어 틀리겠나잖아요. 이게 심인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운영위원회 위원은 시장군수 구청장 임명 위촉합니다. 근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시설장도 들어가고 거주자 대표도 들어가고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도 들어갑니다. 종사자 대표도 들어가 있고. 자, 운영위원회 넘겨보면 그 다음에 사항이 보니까 운영위원회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라고 해가지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에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네요. 그 다음 이제 위원회 임기는 3년이네요. 자,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38조 시험은 나오지 않았지만 시설 폐지는 이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40조로 와보면 22회 때 나왔네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애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근데 그때 그 4번에 회계 부정이나 불법 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 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그죠? 폐쇄를 시설장 교체를 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네요. 맞는 문장으로 나왔어요. 자, 마지막 41조.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조문. 각 시설의 수용 인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300명까지인 거죠. 그죠? 300명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근데 300명을 초과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거기에 노인 관련된 시설들이 초과할 수 있는 시설이 있죠. 그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런 것들 빼고 그거 외에는 3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할 수 있는 시설을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거기에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이 300명. 그렇죠?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한 문제예요, 또. 그 다음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이제 다 끝났는데 거기서 43조에 시설 서비스 최저 기준, 이거 행정론에서 우리 공부했던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죠? 최저 기준이지 적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럼 틀리죠? 그리고 그 최저 기준의 시행 규칙, 그게 이제 중요했었죠. 시행 규칙. 근데 2항은 봤잖아요, 우리가. 이거 행정론에서 봤습니다. 거기. 근데 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 기준 대상 시설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설의 규모 고려해서 제외할 수 있는데 거기에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관, 그러니까 제2조 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은 제2조 1호의 각목에 따른 법률의 시설이 아니잖아요. 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이잖아요.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 중요합니다. 그거 다. 그 다음에 43조 시설평가, 이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잖아요. 이거 다 공부한 거예요. 근데 행정론에서 그죠? 책임과 평가 해가지고 공부 다 했던 것이고, 조문. 46조 보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누가 설립해요? 사회복지사가 설립하는 거예요. 그 1항에. 사회복지사는 설립한다. 그죠?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개발 고급. 사회복지사의 자질 양상을 위한 교육 훈련 실시. 사회복지사의 복지 증진 도모. 그다음 54조로 가보면 아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이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다 끝났는데 우리가 이제 주요 법정 기념일 나와 있죠. 먼저 사회복지 사회 날은 나올 가능성이 이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 3월 30일인데 따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2011년 3월 30일 날 사회복지사 등의 처음이 지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됐는데 이걸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사회날이라고 합니다. 얘는 3월 3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3을 뒤집어 놓아 보세요. 이렇게 3월 30일. 3월 30일. 그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하면 돼요.
감 오죠? 산이에요, 산. 산에서 해 뜨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들. 사회복지사 이렇게. 이 편의증진의 날이 이번에 이제 만들어지긴 했는데 편의시설 설치가 잘 되어 있어서 건너기가 아따 쉽네. 4월 10일. 제가 지어낸 겁니다, 그건. 근데 이제 아따 쉽네. 아따 쉽네. 근데 이제 어떻든 이건 이제 나온 적은 없고 4월 10일이고요. 장애인의 날은 여러 번 나왔죠. 그래서 사고를 당해서 우리가 장애는 선천적인 장애가 아니라 후천적인 장애예요, 대부분은. 그래서 나도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도. 그래서 거기 4월 20일인데 사고를 당해서 크게 이식수술을 받는다면 장애를 입게 되죠. 그래서 4월 20일 중요합니다. 새마을의 날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게 지역사회복지론에서 맞는 문장으로. 근데 4월 22일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우리 노래 다 알고 있죠? 네. 그래서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 수는 있어요. 우리 강의에서 지금 20대 또는 30대 초반에서 이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근데 어쨌든 새마을 노래가 이제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니까 새벽 4시에 종을 땡땡땡땡. 4월 22일. 어린이날은 어버이날하고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법에 규정되어 있는지까지도 알아야 돼요. 아동복지법. 어버이날은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고 한부모 가족의 날이 22회 때 이번에 나와버렸잖아요. 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거든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는데 나와버렸죠.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날인데 한 명은 있고 한 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5월 10일 이렇게. 그 다음에 입양의 날은 옛날에 나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입양특례법에 이제 한 가정에 한 아이를 입양하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의 날은 굳이 외우지만 가정위탁의 날도 그것도 가정위탁의 날은 5월 22일이긴 하지만 그건 근거 법률이 없어요. 걔도. 그 다음 이제 노인학대 예방의 날 6월 15일은 중요합니다. 이것도 지금 안 나와졌는데 이거 나와야지 됩니다.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알았죠?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여러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노인학대 예방의 날도 이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보면 65세 이상이잖아요. 근데 65잖아요. 6월 15일. 이거 붙여서 읽어보세요. 65 보세요. 65 붙여서 읽으면 65가 뭐예요? 65잖아요. 65 6월 15일. 65 이상 때리지 말라는 날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에요. 자, 사회복지의 날은 여러 번 나와 있잖아요. 그죠? 9월 7일 세상을 구출하는 날. 치매 극복의 날은 이건 본래 노인복지법에 있었거든요. 이게 근데 치매관리법이 제정되면 그쪽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치매관리법 자체가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노인의 날 여러 번 나왔죠? 10월 2일이에요. 세계 노인의 날이 10월 1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10월 1일은 무슨 날이죠? 국군의 날. 그죠? 그러니까 노인들이 국군한테 밀린 거예요. 10월 2일로.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돼요. 정신건강의 날은 이것도 한부모 가족의 날처럼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그나마.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없었던 게 생겼는데 10 곱하기 10은 100. 100세까지 정신건강. 물론 제가 그건 지원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11월 19일이잖아요. 자, 11월 19일이에요. 그죠? 아동학대는 대부분이 식구들이 때리는 거예요. 식구들이. 그죠? 이게 참 아이들을 혼나고 나면 마음이 참 안 좋잖아요. 그죠? 발바닥이라도 때리면 마음이 안 좋아요. 네, 굉장히. 아니, 이제 우리 막내는 저는 이제 아이가 장애를 지니고 있으니까 고집을 막 부릴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먹을 설치를 해줬는데 얘가 캠핑을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해먹에서 노는 걸 좋아해서 이제 아예 방에다가 이렇게 거실에 해먹을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아이가 주로 거기에 누워서 놀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이한테 혼내지 않는데 그렇게 막 근데 너무 고집을 부리면 이제 엄마가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엄마 말을 아예 안 듣니까 아빠가 가서 엄하게 하는 모습 보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하게 할 때마다 좀 미안하죠. 근데 어떻든 근데 그 식구들이 때리죠. 그러니까 식구들이 때려요. 그래서 아동학대는 식구들한테 맴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맴매하지 말라. 회초리 때리는 거 쫙쫙 이렇게 때리는 거 생각하세요. 옛날엔 진짜 많이 맞고 자랐는데요. 그 학교에도 지도부실이 있었고 저도 지도부실에 한번 끌려가가지고 맞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지도부장이셔가지고 고등학교 때 그래서 그 엎드려 펼쳐 하는 상태에서 이제 몽둥이를 맞았는데 몽둥이가 지도부실에 가면 이렇게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걸려져 있고 그게 그냥 거의 그냥 당연하게 때릴 수 있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데 자 여기 이제 회초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딱딱 맞아서 회초리 자국 나는 거. 자원봉사자의 날은 12월 5일입니다. 일리 오세요. 열심히 오세요. 이렇게 일리 오세요. 그죠? 열심히 오세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하니까 일단 나온 것들은 당연히 알아야 하고 그 기초표기 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안 나온 것들 중에서 이제 또 나올 만한 것이 여전히 노인학대 예방의 날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았죠? 그 다음 이제 거기 정신건강의 날도 좀 알고 계세요. 그 두 가지 특히. 나머지 기초표기 되어 있는 애는 당연히 알아야 하고. 알았죠? 제가 한부모 가족의 날도 만약에 나오면 제가 나왔다고 좀 적어주라고 했는데 합격생들한테. 자, 노인학대 예방의 날, 그 다음에 정신건강의 날이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나왔다고 반드시 여러 곳에다 많이 적어주세요. 좀. 그게 이제 제 강의에 대한 고마움이 있다면 뭐 사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 합격수기도 안 적어주셔도 되니까 합격수기 적으시면 너무 감사하고 근데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고 자 무엇보다 이제 우리 선생님들 합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농담하려고 했는데 진담이 돼버렸어요. 농담하려고 했는데 자 그러면 강의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공부할 게 많은 것 같지만 기출문제를 회독하면서 계속 관련 조문들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한테 이렇게 내가 마치 암기와 내 체화가 되는 거죠. 내가 그냥 당연히 아는 조문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건 결국은 반복이에요. 반복을 쭉 하면 되고 법제로는 특히나 범위를 좁혀야 돼요. 마치 돋보기로 빛을 모으는 것처럼. 그래야 태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조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나왔던 조문까지 막 공부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책은 이제 법 조문들을 다 표로 정리해 놨잖아요. 이게 책으로 풀어서 그냥 다 정리해버린 책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렇게까지 이렇게 정리하는 건 제가 특허를 내고 싶었는데 어떻든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그래서 법 조문 나온 조문 자체를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